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연애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7년을 연애했고 연애 중에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를 반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제 친구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 저는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람들과 일적으로만 대했고 몇 명 있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남자친구를 뺏어간 친구와 더 친하게 지냈고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의 유일한 낙은 동네 작은 일식집에 가서 하이볼과 스시를 먹는 것이었어요. 자주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갔고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워낙 해산물을 좋아하고 혼자 술 마시는 것도 좋아했는데 동네에 일식집이 생겼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편한 분위기에 혼자 온 사람이 즐길 수 있게 긴 테이블바가 있어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거기 사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네이고 저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 일식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단골이시라 제가 오늘 특별히 후토마끼를 서비스로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죠? 그러면서 김밥 모양으로 된 속에 회와 야채가 꽉 찬 후토마끼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았던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니까 부끄러워서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을 업무적으로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 외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배신을 당한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다는 대답만 하고 속으로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기를 바랬지요.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한 성격이었네요. 남이 보면 정말 사회부적응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다행히 그날은 그렇게 서비스로 준 안주를 먹으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냥 자주 가니까 서비스를 주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조금씩 저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원래는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단골이라는 걸 인식해서인지 맛이 있는지 어떤지부터 묻기 시작해서 하는 일이 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저도 사케나 하이볼, 맥주 등 술을 마시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나봐요. 매번 혼자 오시네요. 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동네 좋은 일식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자주 와주셔서 좋네요. 여기 사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네? 제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시려나? 그때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말 거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말을 걸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눈 이후에 제가 가면 좀 더 신경 써주고 같이 편하게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나게 되었죠.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주말 낮에 잠깐 저랑 만나서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러시죠? 조금 더 대화도 나누고 싶고 싫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이 주말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할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상태였거든요. 낮에 본 남편은 밤에 일식집에서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에 누가 봐도 훈남 소리를 들을 외모였어요. 저는 제가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어쩐지 남편이 화난 대낮에 저를 보고 실망을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소심하고 주눅든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동네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가 30이었으니까 남편은 33이었죠. 그래도 서로 자주 봐서인지 대화가 술술 진행되더라고요. 남편이 대화를 이끌긴 했지만요. 남편은 일식집을 하기 전에 일본에 일을 하러 다녀왔다고 했어요. 일본 횟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 한국에 와서 일식 자격증을 따고 일식집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 지방시장에서 전을 팔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사람 삶도 참 고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본인의 삶에 대해서 다 꺼내어 보여주는 게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경계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리액션을 듣고 또 얘기하고 그러기만 했어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있어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에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희씨 오실 때마다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점점 주희씨한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한 것이 저에게 관심 있어서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참 쑥맥이었죠. 아, 그러셨어요? 제가 단골이기는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 오시면 궁금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고 아마 제가 주희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하고 당황하고 있자 남편이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손님 한 명 잃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과 만나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상훈 씨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은 못 하시는구나? 괜찮아요. 저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면. 아니에요. 한번 만나봐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버렸고 그 뒤로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연애 전에는 무채색에 가까웠다면 연애 후에는 밝은 파스텔 톤 색으로 변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씩 이상한 손님이 다녀가면 욱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는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여주며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한 지 1년 뒤에 남편이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살던 집과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그걸로 동네의 오래된 아파트를 어렵게 매매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명의는 남편과 저 둘로 해두었고요. 그때까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어머니는 계시지 않고 아버지만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고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셨죠. 남편의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 노후를 생각하시려면 저희 결혼에 많은 돈을 쓰시는 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 않다고 남편과 저는 합의를 봤고 그래서 결혼은 그냥 저희들 힘으로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분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놓은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큰 도움 없이도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이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낮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 혼자 잠을 자야 하는 날이 많았어요. 결혼 전에 서로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하늘을 볼 일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리스 부부로 생활을 했어요. 저도 피곤했고 남편도 일하느라 피곤했으니까 서로 불만은 없었어요. 그냥 친남매처럼 서로 의지를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도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이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털어놓고 풀어놓고는 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 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 내가 쟤들 종인 줄 안다니까? 또 진상 손님 왔었어? 그냥 미친놈 지랄한다 생각하고 흘려보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가 진짜 매장 내 금연이라는데 자꾸 담배를 꺼내서 피우려고 하길래 끌고 나가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 내가 멱살을 잡았다고, 폭력을 썼다고.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경찰 왔어? 왔지. 와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냥 가더라. 지겨워. 미치겠어. 혼자 장사하면서 이런저런 진상 손님을 만나다 보면 지치고 힘들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다독여주기만 했어요. 남편의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날은 혼자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게 남편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힘내자 라고 말하자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힘을 내긴 무슨 힘을 내? 이게 힘내서 될 일이야? 진짜 사람을 새로 뽑든지 미치겠어. 저는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슬슬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는데 피곤한 사람을 새벽에 깨워놓고 그렇게 자기 감정만 분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서 화를 냈습니다. 알아서 해. 나도 내일 출근해야 돼. 왜 이렇게 새벽에 깨워놓고서 성질을 부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말을 하자 남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끼며 모아놓은 예쁜 컵들을 깨기 시작했어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해? 힘든 사람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 출근한다고? 유세야 지금?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고 깨진 컵들이 아깝고 그걸 혹시라도 제가 잘못 맞을까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를 따라 방에 들어와서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공포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원래 결혼 전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그렇게 화를 내던 남편은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더니 거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깨진 컵을 청소하고 새벽 늦게야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놀라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제가 출근 준비를 하자 일어나서 그 전날 일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술을 몇 잔 마시고 와서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봐.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미쳤나봐. 미안해. 그 전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로 사과를 받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져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직원을 뽑으라고 말을 해줬죠. 어제 일은 나도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래, 힘들어서 그랬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당신 정 힘들면 직원을 하나 새로 뽑는 게 어때? 장사도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직원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럴 생각이야. 미안해 여보. 출근 잘하고. 그래. 조금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조금만 보여도 도망치라고 조언하던 몇몇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그랬겠거니 하며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그렇게 크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남편이 직원을 새로 뽑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직원 뽑았어. 아, 그래? 잘됐다. 어떤 사람이야? 일식 자격증도 있고 바텐더 일도 해본 사람인데 여자야. 젊어서 열정이 아주 충만해. 오, 그래? 잘됐다. 여보 이제 좀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겠어. 사람 잘 뽑은 것 같아. 당신도 퇴근하고 오랜만에 한번 와서 술도 마시고 직원 어떤지 좀 봐줘. 그래, 알았어. 수고해. 조만간 가볼게. 남편은 다시 예전의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한번 가봐야 하는데 그 시기에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저도 야근하고 바빠서 한 달이 지나도록 가게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전보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저에게 하소연하는 일도 잘 없었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잘하고 있나 보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고 휴가를 받은 날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남편의 음식점에 가보았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가기는 했지만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술 마시러 왔지. 나 맥주랑 연어 해줘. 그래, 알았어. 가게를 살펴봤더니 정말 예쁘고 어린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저에게 음식과 술을 가져다 주었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 잘해줘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던 직원이 제가 그렇게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일은 안 힘들어요. 맛있게 드세요. 왜 저렇게 무뚝뚝하지 생각했는데 다른 손님에게는 해맑게 웃고 잘하더라고요. 그냥 사장 와이프라니까 긴장을 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먼저 집에 가 있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기다렸죠. 평소에 오는 시간보다 더 늦더라고요. 슬슬 졸려서 잠이 들 뻔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고생했어. 뭐야, 웬일로 안 자고 있었어? 아니, 오랜만에 당신이랑 대화 좀 하려고 했지. 오늘 내가 또 오랜만에 가게 갔잖아. 아, 그래? 너 왜 말도 없이 오냐? 깜짝 놀랐잖아. 왜 그러셔? 그냥 나 당신 와이프야. 뭘 놀라고 그래.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해줬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예쁘고 싹싹한 것 같더라. 일도 잘하는 것 같던데 정말 잘 뽑았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한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걔가 그랬어? 내가 남편이 잘해주냐니까 그냥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가서 일하더라고. 나는 내가 당신 와이프라고 하니까 긴장을 했나 생각했는데 좀 이상해. 그랬겠지. 와이프라고 하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을 한 모양이지. 피곤하다. 이제 자자.
남편은 그렇게 대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기류를 느끼긴 했지만 저도 피곤하고 졸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저와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나가다 보니 저와 대화 나눌 일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일을 도울 때도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을 뽑은 이후로는 그럴 필요 없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부부지만 마치 쇼윈도 부부 같은 생활을 한다고 느껴졌어요.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따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주말이면 집에서 혼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축내야 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남편과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조차 잘 나누지 않으니까 점점 제 안에서는 불만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금요일 밤에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와인과 치즈를 세팅해놓고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도 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속옷도 입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그걸 보더니 웬일이냐고 했어요. 이게 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오랜만에 오빠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어서. 피곤해? 아니야, 나 씻고 올게. 남편이 씻고 돌아와서 저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안주를 먹으며 오랜만에 대화를 했습니다. 제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남편의 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서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갖는 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 갖는 거 어때? 좀 있으면 나도 노산이 될 것 같아서 무섭다. 아이? 우리 아이 꼭 가져야 하나?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늦게라도 아이는 낳기로 했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수긍하더라고요. 그래, 아이를 낳아야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너 말이. 일하면서 술에 좀 취해 들어온 데다가 와인도 마신 남편과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고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또 거의 리스 부분처럼 살았죠. 그런데 그날 하루 있던 일로 저는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월경을 하지 않자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2줄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정말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에 2줄이 그어진 테스트 사진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회사 점심시간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3주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정말 기뻐서 저희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분 다 축하한다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을 시간이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내가 보낸 사진 봤지? 나 산부인과 왔는데 임신 3주차래. 남편이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받은 건가 싶어서 저도 가만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굉장히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잘 됐네. 나 지금 재료 사고 가게 영업 준비해야 돼서 우선 끊을게.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여서 저는 내심 화가 났습니다. TV에서 보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남편이 더 기뻐서 방방 뛰고는 하던데 남편의 싸늘한 반응에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임신을 한 게 싫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지친 저는 그냥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고 또 그날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한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박하고 온 사실에 화가 났어요. 당신 뭐야? 외박한 거야? 아니, 오랜만에 친구가 가게에 놀러와서. 지금 출근하는 거야? 잘 다녀와. 남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오빠, 나 임신했다는데 기쁘지 않아? 어떻게 친구랑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냐?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당연히 기쁘지. 장하다. 근데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될 것 같아. 잘 다녀와. 하나도 기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속이 상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저도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을 뒤로하고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내내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을 하자 남편이 꽃다발을 사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야? 가게는 어쩌고? 가게가 중요해. 우리 아이 임신이 중요하지. 여보 고마워.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뭐야, 나는 오빠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했는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무 기뻐.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생기고. 당신도 이제 술 마시지 말고 입덧 같은 건 안 해? 입덧은 다행히 안 하네요. 술은 당연히 안 마셔야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해줄게. 나 오빠가 해주는 파스타 먹고 싶어. 그래, 해줄게. 그날 저녁은 남편이 해준 파스타를 먹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연애 때의 그 다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임신 후 6개월째까지는 회사를 다녔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회사에 출근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맛있는 음식들을 내주시고 가신 적도 있어요. 정말 아이만 잘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들려주고 하면서 태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사람이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만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만둬? 꽤 오래 일하지 않았어?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일 잘하던 사람이었잖아. 왜 그랬지? 그럼 새로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여보 고생이 많다. 당신이 더 고생이지. 배부르고 힘들지? 아니야. 사실 몸이 둔해지고 힘들기는 했지만 남편이 걱정할까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날만 꼽으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출근을 했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치셔서 시댁에 내려갔다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발을 접질려서 입원을 하셨대. 수술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네. 내가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어쩌다 그러셨대.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좀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전화도 못 가지고 입원하셨나봐. 내가 다녀올게. 가게는 며칠 비워야겠다. 여보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나 아직 괜찮아. 6개월 차인데 뭐. 어머니가 걱정이다. 괜찮으셔야 할 텐데. 가면 전화하고 다녀와 여보.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과의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간쯤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도 걱정되고 남편도 걱정돼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 전화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빠는 도착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괜찮지 그럼. 근데 상훈이가 여기를 왜 와? 어머니 다치셔서 입원했다고.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 얘, 나 건강해.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내내 남편에게 연락이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 댁으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황상훈 씨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황상훈 씨가 지난 새벽에 모텔에서 주검이 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잡았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장난전화 뭐 보이스피싱 그런 거예요? 웃기고 있어 정말? 아닙니다.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럼 어디 있는데요? 일단 병원에 들렀다가 경찰서로 와주세요. 저는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남편의 시신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한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남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제 남편이 맞았어요. 저는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겨우 정신 차린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제 신분을 이야기하고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저를 노려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 일식집에서 일했던 그 여자였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살기 어린 표정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저는 바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따라 나와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많이 놀라신 거 압니다. 그래도 참고인 조사를 좀 해주셔야 해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이세요? 네, 저희 남편 가게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저희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여자는 살깃 띤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사람 죽일 일도 없었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이 저에게 다 저 때문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그 여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고 가게에서도 나가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자는 계속 남편을 찾아와서 괴롭혔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서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저에게 시댁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꾸민 무서운 계략에 의해 그 여자 앞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여자는 저를 노려보며 계속 저에게 소리 질렀어요.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너랑 이혼하고 나랑 살려고 했어. 네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 손에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저는 하혈을 하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시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남편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동시에 마지막에는 저와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남편에 대한 연민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 여자는 재판을 받았고 징역 30년형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재심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었어요. 당시 제 나이 34세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사람을 잃게 되었죠. 뱃속에 있던 아이와 남편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다시 저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악마 같은 여자의 손에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허망함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지냈어요. 집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남편의 짐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저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증세가 심각하다고 나와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고 먹기 시작한 후 의사 말대로 하루에 한 번씩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하면서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가게를 처분하고 나온 돈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절하셨지만 저는 그 돈을 제가 갖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네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아이고, 죽은 아들이 원망스럽다. 아니에요 어머니.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 통화를 끝으로 시어머니와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약을 먹고 운동도 시작해서 저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저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회사도 잘 다니고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었던 때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회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퇴근을 하다가 동네에서 새끼 고양이가 발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고양이를 다시 길에다가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임시보호만 하다가 입양을 보낼까 했지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다 보니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